여러분, 단돈 11만 원으로 세계 역사가 바뀐 놀라운 실화를 아시나요? 30년 전 아버지를 잃은 한 지질학자가 베트남의 절망적인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중국의 거대한 함대 300척이 몰려오고 젊은 신혼부부가 바다에서 실종되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한국이 내민 손길은 고작 11만 원짜리 제안이었습니다. 이런 헐값에 우리를 도우려는 이유가 뭡니까? 형제니까요. 그 한마디가 어떻게 총성 없는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11만 원이 어떻게 세계 외교의 새로운 언어가 됐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65세 한상우 은퇴한 지질학자입니다. 서울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긴급 회의가 시작되던 그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 5시 30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국정원 해외정보관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선생님, 지금 당장 청와대로 오십시오. 남중국해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실종된 그 바다가 또다시 피로 물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중국 해경과 충돌하다 파도에 삼켜졌습니다. 마지막 무전에서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이마엔 식은땀이 맺혔어요. 청와대 정문을 지나며 경비원들의 긴장한 표정을 봤습니다. 평소와 달리 경계가 삼엄했거든요.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마음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브리핑룸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가득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이었죠. 베트남 해군 작전 참모 팜 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중국 무인 수상정과 어선들이 우리 해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응우엔 중령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들은 무력을 앞세워 우리 바다를 빼앗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해군력으론. 그의 말이 멈췄습니다. 숫자의 압박감이 회의실을 짓눌렀죠. 저는 그 순간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6살이었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집에 돌아와 어머니 손을 잡고 했던 말이 생생했어요. 여보, 우리가 바다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아들 세대는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거요. 그때 아버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습니다. 파도와 바람에 맞선 어부의 손이었죠. 레이더 화면 속 붉은 점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300개, 350개. 마치 붉은 피가 바다 위로 번지는 것 같았어요. 베트남 해군 장교들의 얼굴에는 절망이 스며들었습니다. 한 젊은 해군 중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선생님들,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팜 대령이 다른 화면을 가리켰어요. 중국 어선들 사이에 해경 함정 12척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 인공섬에서 전투기 6대가 이륙했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응우엔 중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구축함 3척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게다가 공군 지원도 거리상 한계가 있고요. 그의 손가락이 탁자 위를 두드렸습니다. 조급함의 표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국 해군 리웨이 대좌의 음성이 무전을 통해 흘러나왔어요. 힘없는 나라는 바다를 가질 자격이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질서다. 국제법, 그것은 강자가 만드는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를 잃었던 그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의 배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무전이 떠올랐습니다. 상우야, 아빠가 늦을 것 같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바다는. 그 다음은 잡음뿐이었어요. 회의실 앞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숫자 앞에서 누구도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베트남 국방장관 레 장군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고 하고 유럽연합은 평화적 해결만 권고할 뿐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센카쿠 문제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에요. 레 장군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 속 붉은 점들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붉은 그림자가 남중국해 전체를 덮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작은 나라들의 생존권을 건 싸움이라는 것을요. 팜 대령이 또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어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어선 나흘라와 호치민이 중국 해경에 의해 납포될 뻔했어요. 간신히 도망쳤지만 그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응우엔 중령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무력하다는 걸 저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담하게 나오는 거죠. 그의 주먹이 다시 한번 꽉 쥐어졌습니다.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말이죠.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레이더 화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붉은 점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실종된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저 바다에서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30년 전 아버지는 중국 해경과 충돌하다 파도에 삼켜지셨어요. 그때도 국제사회는 평화적 해결만 외쳤습니다. 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힘있는 자들만의 특권이 아니어야 합니다. 회의는 깊은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붉은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 6시 40분 베트남 해군 통신실에서 긴급 신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순시선동의 7호 침수 중. 승무원 12명 중 8명 구조, 4명 실종. 저는 통신실로 뛰어갔습니다. 응우엔 중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공포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해경 함정이 우리 선박에 체당을 가했습니다. 의도적인 충돌이었어요. 레이더 화면에는 침몰하는 순시선 주변으로 중국 함정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조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거였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의 죽음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어요. 실종자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팜 대령이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첫 번째 이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응우엔 투안 26세. 결혼한 지 석 달. 그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더 가슴 아팠습니다. 레티란 24세. 신부. 남편과 함께 신혼여행 대신 해군에 자원 참여했다고. 팜 대령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젊은 부부가 함께 실종된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학생입니다. 판민콰이 19세. 해양학과 3학년. 방학 때 해군 실습에 참여했대요. 응우엔 중령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아이 어머니가 어떻게 살라고. 마지막 실종자는 50대 베테랑 항해사였어요. 부엔 반둑 56세. 30년 경력의 항해사. 퇴직을 2달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가 매일 부두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노이의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세상은 너무나 평온했습니다. 이 모순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죠. 오전 9시 중국 외교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리웨이 대좌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베트남이 우리 해역을 침범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것뿐입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나 안타까움 따위는 전혀 없었어요. 실종자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영의 침범의 책임은 베트남에 있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일 뿐이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베트남 정부는 즉시 반박 성명을 냈지만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지근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깊은 우려를 표명했고 미국 국무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유럽연합은 자제를 촉구한다는 성명만 냈습니다.
가장 화가 났던 건 일부 외신의 보도였어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또 다른 충돌 발생이라며 마치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거든요. 죽은 사람들의 이름조차 제대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오후 2시 실종자 가족들이 해군 본부로 몰려왔습니다. 응우엔 투안의 아내 린 씨는 임신 2달이었어요. 배를 쓰다듬으며 계속 남편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투안아, 어디 있니? 우리 아기가 기다리고 있어. 그녀의 눈물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9살 대학생 콰이의 어머니는 더 처참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꿈이 많았어요. 바다를 지키는 해양학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녀가 아들 사진을 품에 안고 흐느끼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퇴직을 앞둔 항해사 2개 아내는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30년을 바다에서 보낸 남편을 기다려온 그녀였기에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떨리는 손끝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응우엔 중령이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잘 보호했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군인으로서의 자책감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구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중국 해경이 수색 지역을 봉쇄했기 때문이었어요. 인도주의적 구조 작업마저 방해하다니. 팜 대령이 분개했습니다. 이게 문명 국가가 할 짓입니까? 밤이 깊어갈수록 희망은 사라져갔습니다. 바다 수온이 낮아 생존 가능 시간이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의료진은 12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했는데 이미 16시간이 지나 있었어요. 새벽 3시 마지막 희망마저 꺾였습니다. 중국 측에서 해당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발견할 시 저지하겠다고 공식 통보해 온 거였어요. 사실상 구조 작업 포기를 강요한 셈이었습니다. 응우엔 중령이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건 살인입니다. 명백한 살인이에요. 그의 절규가 깊은 밤 바다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침묵할 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실종된 4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특히 19살 대학생 콰이는 제가 그 나이였을 때와 너무 닮아 있었어요. 바다를 사랑하고 조국을 지키고 싶어 했던 순수한 마음 말입니다. 새벽 5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해경이 베트남 어선 3척을 납포했다는 거였어요. 어민 16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번엔 민간인들까지 표적이 된 거였죠. 국제사회의 침묵은 계속됐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청은 거부당했고 각국 정부는 외교적 해결만 반복했어요. 그 사이 바다 위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새벽 6시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베트남 국방부와 긴급 면담을 요청합니다. 평소라면 며칠 전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하는 공식 회의였는데 단 2시간 만에 성사됐어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베트남 국방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준호 대사가 말했어요. 상우 박사님, 이번 제안은 정말 파격적입니다. 본국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걱정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에 들어서자 응우엔 중령과 팜 대령 그리고 레 장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피로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특히 응우엔 중령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김준호 대사가 서류 가방에서 파란 폴더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해저 감시 드론 패키지입니다. 그가 첫 페이지를 펼치자 최신형 드론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해룡 시리즈 최신 모델입니다. 베트남 측 인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룡 드론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저 감시 장비였거든요. 수심 2000m까지 잠수 가능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작전이 가능한 최첨단 장비였어요. 성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팀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대로 반경 50km를 실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 대사가 잠시 멈췄어요. 적 함정의 통신을 교란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레 장군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 예산으론.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베트남의 국방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장비일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김 대사가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가격은 11만 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응우엔 중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11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11만 원. 김 대사가 확실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은 없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왜 11만 원인지를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베트남과 우리나라는 형제입니다. 제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베트남 군인들이 우리를 도왔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는 우리가 베트남에 갔죠. 응우엔 중령의 눈에 이상한 빛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땐 우리가 서로 다른 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정치였고 우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운명을 공유했죠. 팜 대령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왜 우리를 도우려 하십니까? 김 대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제니까요. 그 한마디에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응우엔 중령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감격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11만 원이라는 가격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11만 원은 가족이 한 달간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가 베트남 가족들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레 장군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 장비의 실제 가격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김 대사가 손을 저었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하셨습니다. 형제가 위험에 처했는데 돈을 따질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때 응우엔 중령이 일어나더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박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군인의 거친 손이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실종된 4명을 위해서라도 이 제안을 받아주세요. 제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팜 대령이 자료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이 드론들로 정말 중국 함대를 막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김 대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5대의 해룡 드론이면 남중 북해 베트남 해역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잠시 멈췄어요. 이것은 방어 장비입니다. 공격이 아닌 보호를 위한 것이죠. 레 장군이 고민에 잠겼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걱정됩니다. 더 큰 분쟁으로 확대될 수도.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했어요. 힘의 균형이 맞아야 평화가 옵니다. 일방적인 폭력 앞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해요. 응우엔 중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실종된 4사람. 그들의 가족들 얼굴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김 대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죠. 팜 대령이 돌연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승인이 레 장군이 걱정했습니다.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응우엔 중령이 주먹을 쥐었어요. 이건 우리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김 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것은 우리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태극기 배지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편지 한 장. 베트남 해군 용사들에게 형제의 마음을 담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응우엔 중령이 그 배지를 가슴에 달며 말했어요. 이 배지는 제가 평생 달고 다니겠습니다. 형제의 증표로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복도에서 응우엔 중령과 마주쳤어요. 그가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지. 있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평화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밤 베트남 국방부에서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어요. 11만 원이라는 기적 같은 제안을 두고 마지막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형제의 손길이 닿을 순간을 앞두고 말이죠. 다음 날 오후 2시 베트남 국방부 최고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한국 측 자문관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레 장군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한국 측에서 받은 제안을 놓고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하지만 의견이 분분합니다. 국방차관 부씨가 먼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장군님, 이 결정은 너무 위험합니다. 중국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우엔 중령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부차관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경제적 제재부터 시작해서 국경 봉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잠시 멈췄어요. 군사적 보복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팜 대령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당하고만 살자는 말씀입니까? 어제 4명이 실종됐는데도요.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차관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감정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저는 그 순간 끼어들었습니다. 차관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베트남이 지금까지 중국에 양보한 것들이 평화를 가져다 줬습니까? 부차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양보를 했지만 중국의 압박은 계속 강해지기만 했거든요. 경제부처에서 온 응 국장이 새로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중국은 우리 최대 교역국입니다. 작년 교역량만 2천억 달러였어요. 이 관계가 틀어지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응우엔 중령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제 죽은 19살 대학생 콰이는 경제학과도 공부했어요. 조국을 위해 바다에서 실습하다가 죽었는데 우리가 돈 때문에 그 죽음을 헛되게 만든다고요? 응 국장이 당황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현실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죠. 응우엔 중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해경이 우리 어민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어선을 납포하고 어구를 파괴하고 어민들을 구타하고 있단 말입니다. 레 장군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습니다. 모두들 진정하시고 차근차근 논의해 봅시다. 외교부에서 온 황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군과의 관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팜 대령이 반문했습니다. 작년 스프래틀리에서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 때 미국이 뭐 해줬나요? 깊은 우려만 표명했잖아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 아버지가 중국 해경과 충돌해서 실종되셨을 때 국제사회는 뭐라고 했을까요?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양측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지금 똑같은 말을 듣고 있어요. 부차관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중국의 군사력이 훨씬 강해졌고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10년 후엔 더 늦을 거예요. 중국은 점점 강해지고 우리는 점점 약해질 테니까요. 응우엔 중령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내일은 누가 죽을 건가요? 모레는 또 누가 죽을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담겼어요. 중령, 감정적으로 되시면 안 됩니다. 부차관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감정적이라고요? 응우엔 중령이 주머니에서 사진 하나를 꺼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것은 실종된 신혼부부의 결혼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감정입니까? 이들의 죽음이 감정적인 문제라고요? 회의실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사진 속 젊은 부부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들이 바다 밑 어딘가에서 차가워지고 있다는 현실이 모든 사람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팜 대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제 그들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부의 어머니가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헛되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레 장군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경제적 손실과 인명 손실, 어느 것이 더 클까요? 응 국장이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장군님, 만약 중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면 수백만 명의 일자리는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응우엔 중령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은 돌아올 수 없어요. 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한국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베트남을 돕기로 결정했어요. 왜일까요? 부차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일까요?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황 국장이 마지막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의 장비를 받으면 중국은 이것을 한국의 도발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 한국도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때 문이 열리고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김 대사가 직접 보낸 전문이었어요. 베트남의 결정을 존중한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한국은 베트남과 함께한다. 응우옌 중령이 그 전문을 읽고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형제입니다. 그가 목이 메인 채로 말했어요. 조건도 없고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저 우리가 살아남기를 바라는 마음. 레 장군이 일어났습니다. 투표에 붙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응우옌 중령과 팜 대령이 즉시 손을 들었어요. 잠시 망설이던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1명 중 9명이 찬성했어요. 결정됐습니다. 레 장군이 선언했어요.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11만 원의 말입니다. 응우옌 중령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당신의 눈빛에서 진정성을 봤어요. 형제라는 말이 공허한 외교사가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그날 베트남 국방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11만 원이라는 기적 같은 가격으로 형제의 손을 잡기로 한 것이죠. 사흘 후 베트남 다낭 근처 따낭 해군기지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해룡 드론 5대가 대형 수송기에서 내려지고 있었어요. 저는 인수식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 첫 비행기로 다낭에 도착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 응우옌 중령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꿈만 같아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한국 해군 김태현 소장과 기술진 15명이 함께 왔었습니다. 김 소장은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아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베트남과 다시 손잡는 이 순간을 말이에요. 오전 10시 공식 인수식이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해군 장병 300명과 한국 대표단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태극기와 베트남 국기가 바닷바람에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레 장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해군 역사에 길이 남을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배어 있었어요. 형제나라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김 소장이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장비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베트남 장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첫 번째 해룡 드론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천막이 걷히자 길이 15m의 검은 몸체가 드러났어요. 유선형의 아름다운 실루엣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베트남 장병들이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이 드론 한 대가 우리 구축함 2척의 감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 소장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잠시 멈췄어요. 이것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장비라는 점입니다. 응우옌 중령이 드론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드론의 표면을 어루만졌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바다를 지켜줄 거라니. 그때 김 소장이 특별한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통령의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상자 안에는 태극기 한 면이 정성스럽게 접혀 있었어요. 이 태극기는 한국 전쟁 때 실제로 사용된 것입니다. 형제의 증표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레 장군이 두 손으로 태극기를 받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깃발의 무게를 느낍니다. 그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형제의 상징이군요. 인수식의 하이라이트는 형제의 맹세 순서였습니다. 김 소장과 레 장군이 마주서서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김 소장이 먼저 말했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레 장군이 응답했습니다. 그들의 악수는 30초 동안 계속됐어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오늘 비로소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점심 식사 시간에는 더욱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베트남 해군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한국 측에서 직접 가져온 반찬들을 나눠 먹었어요. 김치, 불고기, 된장찌개까지 정성스럽게 준비해 온 거였죠. 이 맛이. 응우엔 중령이 김치를 먹으며 눈을 크게 떴어요. 정말 특별하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시다니. 한국 기술진장 박 중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석 달간 여기서 함께 지내야 하잖아요. 집에서 먹던 맛을 못 잊어서 가져왔어요. 석 달이요? 팜 대령이 놀랐습니다. 네, 우리는 단순히 장비만 전달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박 중령이 설명했어요. 베트남 해군이 완전히 운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있을 겁니다. 형제니까요. 오후에는 실제 장비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베트남 해군 장교들에게 1대1로 교육을 실시했어요.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진심은 통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드론이 잠수합니다. 한국 기술자가 설명하자 베트남 장교가 신중하게 따라했어요. 천천히 급하지 마세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무렵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베트남 해군 숙소까지 세심하게 배려한 물품들을 가져온 거예요. 침구류, 조리기구, 심지어 한국 라면과 고추장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응우엔 중령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 가족 같은 마음이시군요. 김 소장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멀리서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밤늦게까지 교육이 계속됐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은 베트남 장교들이 완벽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했어요. 이해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교육이 끝났습니다. 응우엔 중령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박사님, 이 모든 게 꿈 같습니다. 11만 원으로 이런 대우를 받다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제의 문제죠. 네, 이제 정말 알겠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1만 원은 가격이 아니라 마음이었군요. 다음 날 새벽, 첫 번째 해룡 드론의 시험 가동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역사를 바꿀 순간이 코앞에 다가와 있었어요. 형제의 마음이 담긴 11만 원짜리 기적이 바다 위에서 펼쳐질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 따낭 기지 작전실에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레이더의 대규모 접촉. 중국 함정과 무인정 270척이 우리 해역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당직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급히 작전실로 뛰어갔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또다시 붉은 점들이 가득했어요.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많았습니다. 응우엔 중령이 이미 와 있었고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레 장군이 급히 물었습니다. 중형 구축함 8척, 해경 함정 20척, 그리고 무인 수상정 240여 척입니다. 팜 대령이 보고했어요. 명백히 우리를 압박하려는 의도입니다. 한국 기술진장 박 중령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해룡 드론을 투입할 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응우엔 중령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대는 270척인데. 가능합니다. 박중령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해룡 드론 5대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기술입니다. 오전 6시 첫 번째 해룡 드론이 출동했습니다. 검은 몸체가 조용히 바닷속으로 잠겨 들어갔어요. 작전실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드론 2로 잠수 완료. 수십백 미터 도달했습니다. 베트남 조종사 응우엔 대위가 보고했어요. 한국 기술진의 사흘간 특훈을 받은 그였죠. 중국 함대는 베트남 영해까지 불과 10km 지점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리웨이 대좌의 음성이 무전으로 들려왔어요. 베트남 해군에게 경고한다. 즉시 함정을 철수시켜라. 우리의 합법적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마라. 레 장군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여기는 베트남 해군이다. 귀하들이 우리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 즉시 철수하라. 영해. 리웨이 대좌가 비웃었어요. 역사적으로 이 바다는 중국 것이다. 국제법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고 너희 같은 작은 나라는 순종하면 된다. 그 순간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를 죽인 것도 바로 이런 오만함이었어요. 해룡 2호, 3호, 4호, 5호 모두 출동. 박중령이 명령했습니다. 5대의 드론이 동시에 바다 밑으로 사라졌어요. 드론들이 중국 함대 주변에 포진 완료했습니다. 응우엔 대위가 보고했어요. 신호 교란 시스템 준비 완료. 바로 그때였습니다. 중국 무인 수상정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레이더 담당 장교가 외쳤어요. 중국 무인정들이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요. 박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해룡 드론의 인공지능 신호 교란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무인정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있어요. 레이더 화면을 보니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240대의 무인 수상정들이 마치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헤매고 있었어요. 일부는 서로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응우엔 중령이 감탄했어요. 해룡 드론은 수중에서 전자기장을 조작할 수 있어요. 박중령이 설명했어요. 무인정들의 GPS와 통신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타고 있는 함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중국 측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무인정들이 통제 불능 상태다. 리웨이 대좌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베트남이 뭔가 조작하고 있다. 즉시 공격 준비. 하지만 그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인 수상정 없이는 베트남을 압박하기 어려웠거든요. 구축함과 해경 함정만으로는 숫자상 우위를 점하기 힘들었어요. 해룡 4호 중국 주력함 근처로 접근. 응우엔 대위가 조종했습니다. 드론이 리웨이 대좌의 기암 밑으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갑자기 중국 기암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윙윙하는 전자음향이 함정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뭐 하는 짓이냐? 리웨이 대좌가 부하에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원인을 알지 못했습니다. 해룡 드론이 음파를 이용해 중국 함정의 소나 시스템을 혼란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 함대 대열이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팜 대령이 흥분해서 보고했어요. 정말로 중국 함정들이 제대로 된 대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해룡 드론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5대의 검은 그림자가 중국 함대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냐? 중국 측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중령이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중국 함대에게 통보한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합동 해상방어 시스템에 포위되어 있다. 평화적 철수를 권고한다. 리웨이 대좌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개입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도발이다. 그가 결국 외쳤지만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배어 있었어요. 도발이 아닙니다. 레 장군이 차분하게 응답했어요. 방어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해를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중국 함대는 결국 선택해야 했습니다.
해룡 드론들의 능력을 확인한 상황에서 무력 충돌을 감행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어요. 오후 2시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중국 함대가 철수를 시작한 거예요. 270척의 거대한 함대가 하나둘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철수하고 있습니다. 팀 대령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이겼어요. 작전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응우옌 중령이 박 중령과 포옹했고 베트남 해군 장교들이 서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꿈꿨던 그 순간이었어요. 바다를 지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오후 3시 레이더 화면이 깨끗해졌습니다. 붉은 점들이 모두 사라진 거예요. 대신 파란 점 5개만 남았습니다. 해룡 드론들이었죠. 그날 저녁 CNN과 BBC에서 긴급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총성 없는 승리 한국-베트남 협력, 새로운 해상 안보 모델 제시라는 제목이었어요. 11만 원의 기적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승리의 소식이 전해진 지 이틀 후, 저는 혼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묘소에 갈 용기가 생겼거든요.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경기도 파주의 작은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묘지 입구에서 꽃집 아주머니가 국화꽃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성함이 한민수시죠? 어제도 누가 와서 꽃을 놓고 갔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년간 저 말고는 아무도 찾지 않았던 묘소였는데요. 아버지 묘비 앞에 도착하자 정말로 하얀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도 있었어요. 민수 형님, 베트남에서 큰일 하셨네요. 형님이 꿈꾸던 그날이 왔어요. 마이너스 옛 동료 박철민 올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동료들이 아직도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30년 전 함께 바다에 나갔던 그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 해냈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다를 지켜냈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묘비에 새겨진 글자들이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한민수 1938만 1995 바다를 사랑한 사람. 아버지가 실종되신 그 바다에서 이번엔 승리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아버지 같은 분들이 바다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켰어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88세의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오시고 있었어요. 옆에는 큰아버지가 부축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뉴스 봤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30년간 아버지 얘기만 나오면 울음부터 터뜨리셨던 어머니였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눈물 대신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상우가 아버지 일을 마저 해냈구나.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베트남 젊은이들 살린 거지? 네, 어머니. 잘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그토록 원하던 일이었는데. 큰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상우야,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 기억하느냐? 바다는 우리가 지켜야 한다고 했잖아. 그게 단순히 우리나라 바다만 말한 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우리는 한국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평화롭게 바다를 건너고 싶어하는 모든 민족을 의미했던 거였죠. 어머니가 아버지 묘비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해냈어요. 당신이 못다한 일을 말이에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가 다니셨던 인천 부두를 찾았습니다. 30년 전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지만 바다 냄새는 그대로였어요. 부두 끝에서 한 노인이 낚시를 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버지의 옛 동료 박철민 아저씨였어요. 어제 묘소에 꽃을 놓고 간 바로 그분이었죠. 상우야. 박 아저씨가 반가워하셨어요. 뉴스 봤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아저씨, 그동안 아버지 묘소에 계속 가셨어요? 매년 기일 때마다 갔지.
박 아저씨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민수 형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간 거라고 생각했거든. 언젠가는 형의 꿈을 누군가 이뤄줄 거라고 믿었어. 꿈이요? 바다에서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 말이야. 박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중국 놈들이 힘으로 우리를 누르던 그 시절 형은 언젠가는 작은 나라들도 당당하게 바다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의 꿈이 단순히 복수나 대항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평화로운 바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하셨던 거였어요. 박 아저씨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11만 원이라는 가격도 의미가 있지? 돈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이 목적이라는 뜻 아니야? 맞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1만 원은 한국 가정이 한 달간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은 거죠. 그래, 그거야. 박 아저씨가 무릎을 쳤어요. 민수 형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거든. 돈보다는 사람을, 이익보다는 의리를 중시했지.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상우야,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니? 네, 어머니. 30년간 가슴에 맺혀있던 게 풀린 것 같아요. 내 아버지도 이제 편안히 쉬실 거야. 어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아들이 아버지 뜻을 이어 좋은 일 했으니까 말이야. 이틀 후 저는 다시 베트남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여행이었어요. 실종됐던 4명의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싶었거든요. 하노이에서 응우엔 투안의 부인 린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임신 석 달이 되어 배가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요.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제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아버지가 영웅이었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리고 한국에도 그 아이의 삼촌들이 있다고 전해주세요. 린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한배로 지을 거예요.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을 기억하는 이름으로요. 그날 밤 저는 하노이 호텔에서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용사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일로 한국과 베트남이 진정한 형제가 됐습니다. 11만 원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참전 용사회 회장님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50년 전에 우리가 심은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웠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11만 원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완전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거래가 아니라 사랑이었으며 계산이 아니라 신뢰였던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있었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베트남 해상 협력 모델에 대한 특별 세션이 열리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11만 원 정신에 대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방에서 필리핀 외무차관들 로사리오 씨와 만났습니다. 박사님, 우리도 중국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어요. 스카버러 암초에서 어민들이 계속 위험에 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베트남과 같은 해상 감시 시스템이요.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산으로는. 바로 그때 응우엔 중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참석차 뉴욕에 와 있었거든요. 박사님,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한국 정부에서 11만 원 프로젝트를 동남아시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유엔 총회장은 세계 각국 외교관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단에 섰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평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국 마이너스 베트남 협력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강 장관이 계속했어요. 총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분쟁을 해결했고 무고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11만 원 정신입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중국 대표단석에서는 불편한 표정들이 보였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 대표는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11만 원이란 한국에서 한 가족이 한 달간 쌀을 사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강 장관이 설명했어요. 저희는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 형제를 돌보는 정신을 상징합니다. 인도네시아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인도네시아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강 장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모든 동남아시아 해상 국가들이 대상입니다. 그때 중국 대표왕이 차관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명백한 중국 견제 정책입니다. 지역 평화를 해친다는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강 장관이 차분하게 응답했습니다. 차관님, 이는 견제가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작은 나라들도 평화롭게 바다를 이용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왕이 차관이 말을 계속하려 했지만 베트남 대표 레 장군이 끼어들었어요. 역사적으로 그 바다에서 우리 어민들이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레 장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10세대, 20세대에 걸쳐서 말입니다. 그것도 역사 아닙니까?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대표들의 박수가 뜨거웠어요. 오후 세션에서 저는 직접 발표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제 아버지는 30년 전 남중국해에서 실종됐습니다. 제 첫마디에 총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때도 국제사회는 평화적 해결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11만 원이라는 작은 투자로 4명의 실종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11만 원 정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습니다. 형제는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돕는 것. 그것이 11만 원 정신이에요. 그날 저녁 획기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5개국이 11만 원 협의체 발족에 합의한 것이었어요. 각국이 11만 원씩 분담해서 공동 해상방어망을 구축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5개국이 각각 11만 원씩 내면 총 55만 원입니다. 싱가포르 대표가 계산했어요. 이 정도면 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해상 감시망을 만들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 대표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한국 기술과 우리의 협력으로 중국의 일방적 압박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태국 대표도 동참 의사를 밝혔어요. 우리도 찬성합니다. 11만 원이면 우리나라 일반 가정에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이틀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과 호주에서도 11만 원 정신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센카쿠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이 모델이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합니다. 호주 총리도 성명을 냈어요. 남중국해의 평화는 태평양 전체의 평화와 직결됩니다. 호주도 11만 원 정신에 동참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워싱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11만 원 이니셔티브를 공식 지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평화적 해결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말했어요. 미국도 이 정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베트남 하노이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1차 11만 원 정신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어요. 30여 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응우옌 중령이 저를 마중 나왔어요. 박사님, 이제 정말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작은 나라들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요. 회의 마지막 날, 저는 폐회사를 맡았습니다. 11만 원은 숫자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형제입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의지입니다. 오늘부터 11만 원 정신은 새로운 외교 언어가 될 것입니다. 제가 계속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지키는 방법, 그것이 바로 11만 원 정신입니다. 청중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대표단 석만 비어 있었지만 나머지 모든 좌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이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하노이의 한 작은 카페에서 응우옌 중령과 마지막 차를 마셨습니다. 박사님,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네, 이제 정말로 바다를 지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강물은 바다로 향하고 있었고 그 바다는 이제 평화로웠습니다. 11만 원이라는 작은 기적이 만들어낸 평화였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형제의 소중함을 느끼셨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청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형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숫자는 전설이 되고 형제에는 역사가 됩니다. 이것이 11만 원 정신입니다.